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금리 관계입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꼭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전문가께서 착각하시면 벌어지는 일.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저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건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지식 인사이드라는 채널에 26만 구독자분이 계신 굉장히 큰 채널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종우 센터장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한 2분 정도 중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하고 금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토픽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센터장님이 착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2분 영상 동안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의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악감정이 있다거나 이분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는 어그로를 끌려거나 이래서 제가 이분 클립을 쓰는 건 아니고 이걸 제가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영상을 재생해 가면서 딱딱 보여드리면 이분이 뭘 잘못 말씀하고 계신지를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혼자서 얘기를 주절주절 하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말한 거를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반박을 하면은 좀 더 뇌에 꽂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가끔 전에 영상 보면은 맨날 답답한 전문가들이 있다 막 하면서 혼자 한숨 쉬고 그랬잖아요. 중얼거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걸 가져온 이유는 너무너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이 영상인데 녹화하는 시점에 19만 뷰, 5일 됐는데 업로드 하신 지 5일 됐는데 19만 뷰가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픈 얼굴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19만 명이 보셨다고 보면은 그 19만 명이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부동산과 금리 관계를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종우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힘없는 저는 그냥 지금 시작한 스타터 유튜버니까 힘은 없지만 제 채널에 구독해주고 계신 그 50분들이라도 그 구독자분들이라도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마음의 높아심에 제가 이걸 키는 거고요. 저희 솔풀경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어프로치를 제가 한번 테이크를 해봤습니다. 자, 초록색 부분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갈 거예요. 초록색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고 밑에 있는 검은색 글들이 제가 반박하거나 제대로 고쳐 잡아드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우선 빨리 한번 가볼게요. 8분 5초에서 8분 11초까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분 5에서 8분 15초까지요. 금리는 물론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자, 부동산하고 금리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관관계, correlation이 많을 뿐더러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도 많고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하셨죠.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금리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에 직격탄을 날려요. 단지 반영되는데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 자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수주,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변화는 단기, 중기, 장기를 놓고 봤을 때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모든 총체적으로 돈의 개념 혹은 정신 상태까지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라는 거는.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탕주의가 생기고 영끌에서 난리 났었죠. 그렇죠? 저금리를 오래 가져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걔들도 부동산 투자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굴려서 이익성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네 스톡 옵션 받아서 챙기면 되니까 CEO들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저금리로 오래 가다 보면은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얘들이 무너지면은 그냥 망하게 둬야 되는데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지게 두지 않고 가서 이걸 구제금융으로 살립니다, 국가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금리는요. 사회 구조 자체를 변경하고 자산 거품을 일으켜서 중저소득층에 이 고충을 더하고 벼락거지를 만들고 혼인율하고 출생률을 떨어뜨리죠. 이
이 금리라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금리 사회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 자본을 가지고 20% 빚으로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혹은 내가 가게 운영,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내 집안을 살림을 꾸릴 때도 올바른 금융 계획을 하게 돼요. Good financial planning이 생기죠. 저금리일 때는 어때요? 20% 자본에다가 80%를 빚을 얻어서 가게를 하고 사업을 열고 집안 가게 운영을 꾸려나가요.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업체나 우리 가계 부채나 다 약골이 되면서 bad financial planning이 생겨요. 이게 부동산하고 금리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 관계가 약하다, 결정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자, 8분 11초에서 8분 42초까지 30초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틀어드릴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2020년 코로나 때까지 저금리나 유동성 확대가 확 몰려왔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값을 올렸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금리 계속 하느냐. 이거는 2020년도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2015년도 이때에서부터 올랐던 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굉장히 낮췄잖아요. 유동성도 많이 풀고. 그리고 나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한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 센터장님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때 돈 풀리고 저금리였으니까 그때 올랐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을 끌어올렸지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이유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싸지잖아요. 빌리기 쉬워지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거품이 꼈죠. 미술품이건 암호화폐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현찰만 빼고 다 올랐죠. 부동산은 그 거품의 일부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면요. 대중심리의 변화가 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간땡이가 붙습니다. 즉 모든 자산의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거예요. 고금리 때는 거품이 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끼죠.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냐 집값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를 산술적으로 그냥 수학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살 때는 뭐 학군도 봐야 되고 직장, 수도권 막 이런 거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고금리하고 저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동산에. 예. 보세요. 이게 너무 쉬운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운 걸 놓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센터장 이분 말고 다른 전문가가 또 다른 제가 그 영상도 봤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을 또 제가 봤어요. 제가 그것도 기절할 뻔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시나리오를 보세요.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해보세요. 5억짜리를 제가 사요. 오케이. 2억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3억을 제가 주담대를 얻었어요. 은행에서. 10% 고금리라고 봤을 때 1년에 3억에 대해서 10% 이자를 내면 3천만 원이죠. 제가 갚아야 되는 돈이 월 250입니다. 아파트를 덜 사겠죠. 내야 되는 금리가 세니까.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연간 예를 들어 1%라고 가정해 볼게요. 말 돼요. 그럼 5억짜리 집이 5억 500이 됩니다. 1% 저금리일 때는 어떨까요? 3억 부채를 제가 3억을 빌렸을 때 1%라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장난 아니게 싸죠. 이게 저금리의 무서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일 때는 제가 매달 250이 나가지만 제 수입에서 250으로 은행을 줘야 되지만 1%일 때는 25만 원만 줘요. 바보예요? 당연히 사야죠. 사람들이 더 사겠죠. 아파트 상승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간 20% 되죠. 그럼 5억짜리 집이 6억이 돼 있습니다. 저금리일 때 이렇게 집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2번을 볼게요. 2번은요, 똑같은 집이라 그래봐요. 이 아파트 5억짜리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사기 싫어. 그냥 월세 살래. 월세로 해볼래. 그래요. 월세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 모아놨던 2억짜리 있잖아요. 이 2억 자본을 은행 예금에 넣습니다. 적금 들어요, 그냥. 그쵸? 안 쓰니까 2억을. 내가 월세 들어가서 할 거니까. 10% 고금리일 때는요, 2억을 제가 넣어놓잖아요, 은행에다가. 그럼 10% 이자를 받으니까 2천만 원을 받아요, 1년에. 한 달에 167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 5억짜리 집 사는데 월세를 167만 원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똔똔이에요. 네. 즉 월세를 사나 아니면은 내가 이 집을 월세 지출을 내는 거나 내가 여기서 2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자 수익을 받나 돈이 똑같으니까 돈이 더 손해가 나는 것도 없고 이득이 보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월세 살려면. 그쵸? 1% 금리 상황은 어떨까요? 저금리가 되면은 2억을 넣어놨는데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월 수입이 17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이. 자, 그러면 그 집에 살면은 제가 월세가 167이라 그랬잖아요. 자, 월세 지출이 167만 원 나가요. 예. 근데 2억에 대한 200만 원, 2억에 대한 1% 이자는 월 17만 원이니까 167 빼기 17 하면은 한 달에 제가 손해가 150만 원이 납니다. 1% 저금리일 때는요, 2억 자본을 가지고 월세를 살면 한 달에 150 손해가 나요.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월세 167을 내고서는 사느니, 그냥 1번 시나리오로 가서 3억 빌려서 1% 저금리에 한 달에 25만 원 이자 내면 되잖아, 은행에다가. 그쵸? 그러면 이 손해보는 게 150만 원이고, 은행 이자로 나가는 게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월세를 살면서 150만 원 손해를 보느니 집을 사고 2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보다 25만 원이 낫잖아요. 그럼 저는 월세 살라 그러던 사람도 아파트 사게 되는 거예요.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살라 그랬던 사람도 사고 월세 살라 그랬던 사람도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이거. 이거를 보고선도 금리가 부동산 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자, 제가 굉장히 황당하고 제가 지금 흥분을 많이 가라앉힌 상태예요, 저는 이거. 벌써 제가 녹화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벌써 흥분을 했고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인데 제가 이 정도로 지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8분 42초까지 그 말씀하시고, 그 후에 20초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리먼 사태 난 이후에 미국에서 돈을 왕창 풀어서 부동산이 상승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도 적용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14년도 이때도 보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저금리를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정상이 되고 났더니 저금리인 상태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 맞고요.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저분은 지금 이게 한국에서 적용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미국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돈 풀고 제로금리로 같은 거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왔는데 제가 그 사이클 얘기할 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기준금리가 대중심리를 어떻게 변하고 자산 가격으로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즉 사람들이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는지 보여주는 이 좋은 표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전하고 조금 바꾸긴 했어요. 위에가 기준금리고 밑에가 미국 집값 인덱스였어요. 이 대중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한국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저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왜 잘못된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리먼 사태 나기 전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쭉 금리 0%, 1%로 간 다음에 슬슬 금리 올릴 때 대중심리가 계속 좋았습니다. 엄지척이었어요. 엄지척. 집값이 쭉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지만 대중심리도 좋았어요. 왜?
너무 금리 상승이 느렸고 predictable했어요. 사람들이 예견할 수 있는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먼 사태가 2008년에 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금리를 팍 폭락해서 0% 날립니다. 하지만 0% 낮췄지만 반등을 못해요. 대중심리가. 왜? 2008년 딱 하고 2009년부터 쭉 떨어지죠. 계속해서. 금리가 0%로 왔는데도 대중심리는 계속 엄지 다운이에요. 즉 여기서 3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0%를 유지를 쭉 해도 대중심리는 급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쭉 해서 0%로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죠. 리플렉션 포인트가 생기죠. 아, 이제 0% 금리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간땡이가 여기서부터 슬슬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쭉 부으니까 간이 2016년부터 한 2년 정도 슬금슬금 금리를 올리는데 너무 느리게 올리고 너무 프레딕터블하게 올리니까 대중심리를 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었는데 계속해서 부어요. 네, 안 낮아집니다. 나빠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다가 2020년 되면서 코로나 터지니까 다시 얼수주타하고 0%로 내려버리니까 그냥 약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던 게 확 급등을 하죠. 그 사람들이 간땡이 부었던 게 제대로 붙는 거죠, 여기서부터. 돈이 워낙 싸지고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여기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돈 풀린 것도 물론 많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확 오니까 예상치 못했던 아주 가파르게 금리를 상승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확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분위기가. 즉 엄지척이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10년간 이어졌던 엄지척이 변곡점을 두고 쭉 떨어지는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적용이 돼요. 저 센터장님은 지금 이게 한국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가진 시장에서 이 상황이 벌어져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트라우마 극복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심리 안정되는데. 즉 이게 여기가 지금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2009년이 리먼 사태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트라우마 기간입니다. 3년 동안이. 이게 올라가서 변곡점이 생기고 쭉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2014년 이후에 2%로 떨어지고 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정도 0.5%까지 찍죠. 기준금리가. 즉 대한민국은 7년 정도 기준금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은요. 교통사고 같은 이 트라우마 같은 걸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트라우마가 이 리먼 사태 때 한번 있었고 앞으로 지금 여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사이클하고 대중심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한참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3년 걸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0% 낮췄지만 자신감을 얻는 데까지 시간 걸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자신감을 얻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서 3년 걸렸는데 여기서 얼마 걸릴까요? 2년, 3년, 4년? 모르겠어요. 상황 따라 다르겠죠. 즉 저금리로 수년간 부었던 간땡이가 확 지금 쪼그라든 상태고 다시 이게 간땡이가 부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한국에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똑같이. 이걸 왜 한국이라고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점에 이제 또 무슨 잘못된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9분 2초부터 20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국 7, 80년대를 봐라. 15% 고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올랐다. 아니 금리가 높으면 집값 안 오르면 어떻게 7, 80년대 15% 고금리였는데 집값 올랐냐.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냐면 15%씩 했었습니다. 고금리만 집값이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집값이 못 올라가야 되는 거죠. 15%가 얼마나 높은 금리인데. 근데 그때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 듣고도 제가 기절초풍을 했는데 저분이 지금 70년대 15%가 고금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은 큰 돈입니까? 10억은 큰 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억은 큰 돈이죠? 이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뭘 기준으로 큰 돈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쵸? 이게 지금 한 달 용돈을 말하는 거면 10억이면 꽤 큰 돈이고
자동차가 한 대 값이면은 꽤 큰 돈이고, 빌딩이 10억이라 그러면은 물어보시겠죠. 어디에 있는 몇 층짜리 빌딩인데, 그쵸?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R&D에 들어가는 돈이라 그러면 장난해 그러시겠죠. 무슨 10억이야. 삼성전자에서는 1년에 뭐 10조를 써야 될 텐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그쵸?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70년대 15% 고금리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랐냐 이렇게 말씀을 던져버리시면 제가 기절초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제를 보시면 GDP하고 기준금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60년대부터 70, 제가 이걸 따로 차트를 자료 수집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코리아하고 월드뱅크, 트레이딩 이코노믹스하고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 수집해서 이걸 차트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자, 파란색이 연간 GDP 바뀌는 거고요. 오렌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2%였고 GDP가 15%였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딱 82년까지 보세요. 요 20년 동안 보시면 기준금리 오렌지 선이 파란색을 훨씬 높게 찍어 누르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GDP보다 기준금리가 확 높아져 있죠. 자, 보십시오. 평균 우리가 22년 동안 GDP가 얼추 그냥 10%라고 잡아볼게요. 5%, 10%, 15% 왔다 갔다 하는데 10%라 그러고, 금리를 15%라고 해볼게요. 금리도 10에서 뭐 20, 25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5라고 쳐요. 오케이. 이걸 보고 고금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상금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이거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라도 15%를 유지를 해야 돼요. GDP가 10%였다는 건, 경제가 매년 10%씩 성장한다는 건 뭐 1대1은 아니지만 제 임금도 10%를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임금이 연봉이 3천이면 내년 되면 3,300, 그 다음에 3,600, 뭐 3,630만 원, 10%씩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15%가 가야 돼요. 이걸 GDP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abstract 해가지고 그냥 절대 숫자를 놓고, 야 70년대 15% 고금리였는데 집값 올랐는데 그럼 고금리면은 집값 못 올라야 된다고 네가 말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주위 환경이나 경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꼭.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70년대 부동산 상승했다는 건 튼튼한 경제 성장률, 즉 1년에 10%씩 성장할 수 있는 GDP를 바탕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0%에 젖어 있던 이 마인드를 가지고 15% 고금리잖아, 그 속에서 왜 상승을 했어, 요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15%대 집값 올랐는데, 그러면 금리론자들 고금리는 집값 못 올라라고 말하는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즉 가격만 보시니까 이 오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만약에 25%잖아요. 근데 금리가 15%예요? 그럼 그건 저금리로 간주돼야 돼요. 아니, 마이너스 10%잖아요. 내 임금이 25%가 오르는데 금리가 25% 오르는데 금리가 15%면 그거는 네게티브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고 인플레이션이 마구마구 올 겁니다. 그 경제에는. GDP랑 금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경제 상식인데 그냥 이 말씀을 뚝 던져버리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뭐 어느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막 던지실까 보면서도 저는 믿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82년부터 2013년까지 보시면, 자, 82년부터 여기서부터 2013년 제가 박스권 1,000원 전까지 요만큼을 보시면 GDP하고 기준금리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렇죠? 엎치락. 뭐가 높다고 뭐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엎치락 뒤치락 했고, 진짜 재밌는 건 2014년부터 22년까지예요. 자,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로 해놨고 이걸 확대시켜 봤습니다. 2012년까지는 기준금리가 GDP보다 높았지만 딱 13년 되면서부터 어때요? 기준금리가 확 낮아지죠. GDP보다. 즉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경제 성장, 자산 거품, 가격 상승, 부동산 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효과가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우리가 13년에 한국 부동산 바닥 찍고 14년, 15년에 꿈틀꿈틀 하고서는 수평으로 가다가 16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19년까지 묵 뛰다가 코로나 나고 나서 또 한 번 배가 되잖아요. 16년에서 19년 얼추 배가 되고 19에서 22까지 또 한 번 배가 뛰잖아요. 그래서 5억 하던 게 10억, 15억 됐던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2013, 2014, 2015년에 우물쭈물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16년부터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간땡이 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이게. 16년부터 딱 간땡이 붓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돼요? 간땡이 점점 붓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0.5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이론이 되죠. 집을 살라 그랬던 사람도 저금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월 이자가 너무 낮고, 나 전세 살거나 월세 살라 그랬던 사람도 이게 월세 살면 바보 아니야? 집을 사야지 왜 월세를 살아? 집을 사서 주담대를 얻으면 이렇게 싼 이자로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아파트 상승률이 연간 20% 40% 마구잡이로 자고 일어나면 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금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그 절차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2016년부터 늦게 왔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다 일찌감치부터 집값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유독 늦었다고. 타일랜드 이런 데 보면은 훨씬 빨리 꼈어요. 유럽 같은 데도. 기준금리가 밑으로 가서 바닥 찍는 게 좀 속도가 느렸고 사람들이 눈치 보는 기간이 더 길었어요. 한국이. 즉 2014에서 22년까지 이 거품 터지기 전까지 GDP가 금리보다 높았고요. GDP 퍼센티지가 금리보다 높았고 부동산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 끼고 젊은 애들은 영끌하고 코인 투자하고 난리 났었던 거죠. 즉 저금리란 GDP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보고 저금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25%인데 금리가 15%면 이것도 저금리라고 봐야 돼요. 낮은 금리죠.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예요. 이것도 잘못된 금리죠. 하여튼 이 잘못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말씀 하시는 거를 짚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말 듣고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이쯤 되니까 제가 센터장님이 금융 공부를 따로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5초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아니라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퍼센트가 얼마나 높은 금리인데. 근데 그때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와, 진짜 제가 흥분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격이라는 거는요. 가격은 결과물이에요. 결론이에요. 가격이라는 거는 결론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격을 결정짓는 원인은 1차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고 사이클이죠. 그렇죠? 결국 금리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서 돈이 싸지면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면서 수요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값이 덜 오르거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요인이 있죠. 공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인구 변화, 글로벌 마켓 시장 같은 상황. 이 1차 요인과 2차 요인 사이는 요거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조금 달라요. 저도 이해해요. 저랑 다 같은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니고 제가 맞다고 우기긴 좀 힘든데 하여튼 이런 요인이 있어요. 여기다 대놓고 지금 이 센터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격은 이 요인들이 결정져서 나오는 게 가격이에요. 결론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즉,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가격이 부동산 상승, 하락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발언은 뭐냐면, 저분이 하시고, 제 생각에는, 제 추측컨대, 저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혹시 이게 아닐까 싶어요. 금리를 지금 오늘 당장 낮춰도 시장 사이클과 대중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될 것.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제가 이 말씀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문가 중에서. 그러니까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격이 충분히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집값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진짜 들었어요. 예. 2021년, 22년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데 다른 전문가분이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냐 하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고 충분히 내렸으니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래봐요. 그렇죠? 거품 끼기 전에. 그럼 2019년에 이게 2배가 돼서 10억이 됐습니다. 아니 3년 만에 2배 됐으면 충분히 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019년에 2020년 1월에 봤을 때 5억짜리가 10억 됐으면 충분히 올랐잖아요. 예, 코로나 터질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게 다시 5억이 오르죠. 15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을 들으면 언제 어느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에 금리 상승이 없었으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0.5% 1%의 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격은 지금도 올라요. 5억 했던 게 15억 찍고요. 2022년에 20억 갑니다. 금리 상승이 없었으면. 그럼 그때도 가격이 원인이라고 하실 거예요? 가격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원인이 아니라 in hindsight,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저 때가 고점이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지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그냥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있으니까 5억 하던 게 10억 됐다가 15억 갔으니까 그 15억이 고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금리 상승이 없었으면 이게 20억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엔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충분히 올랐으니까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충분히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오를 요건이, 오를 요인들이 계속해서 서플라이가 되잖아요. 금리가 0%고요. 사람들 계속 간땡이가 붙고요. 공급이 계속해서 만약에 뭐 공급이 부족하든지 간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오를 요건이 계속 맞춰지면 이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되신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자, 저분이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이 이게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금리 하락 시작한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잊혀지면 영끌 하시고 비투 하셨던 분들 트라우마 잊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중심리가 바뀌고 상승 사이클이 오면 그때 다시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센터장님이. 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너무 황당한 그런 2분짜리 클립을 제가 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저분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뭐 누를 끼쳤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하지만 그 대중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5일 만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저런 사이트에 올라가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피어 리뷰라고 해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 번쯤 보여주고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뭐 막 확인 절차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안타까운 점 많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가지, 두 가지 안타까운 거 보면 그냥 지나가고 제가 그냥 이 문자로 그 글로 써 넣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렇게 연달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왕창 잘못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케이스 스터디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왜 금리가 중요한지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분 영상을 따와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욕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왜 이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공감을 하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금리는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마세요.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상관관계, correlation 둘 다 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자산 부동산 거품 미쳤었고요. 지금 한국 출생률 0.75 찍고 있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금리 정상화 시키시고요. 낮추지 마세요. 예, 거품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